네, 오늘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경제 데이터는 온화하게 나왔지만 역시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점에 시장이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유럽도 그리고 미국도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우려했던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숫자로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투심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나온 시그널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마무리됐던 3대 지수부터 체크해볼까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빨간불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낙폭도 상당히 큰 편이었죠. 다우 지수가 1.3% 약세 마감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장중 2% 넘는 낙폭 시현하기도 했습니다. S&P 500도 1.4%대 급락 나왔는데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10% 떨어지면서 조정 영역에 진입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전통적으로 고점 대비 10% 떨어지면 조정 그리고 20%대 낙폭부터는 약세장, 베어마켓의 영역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죠. 참고로 여기에 없는 러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중소형주 중심의 지수죠. 고점 대비해서 19% 떨어지면서 약세장 진입에 초입에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을 뒤흔들었던 건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입이었습니다. 관세 정쟁이 격화됐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어제 장과 사실 비슷했던 점은요. 경제 데이터는 온화하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어제와 다른 점은 경제 데이터가 온화하게 나온 점에 어제 장이 집중했다면 오늘은 경제 데이터보다는 관세 전쟁이 격화된 것에 시장이 주목하면서 큰 폭으로 흔들렸다는 점이겠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유럽의 재보복을 시사했습니다. 유럽산 모든 주류에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거죠. 앞서 어제부터 관세가 발효됐습니다. 철강, 알루미늄에 25%의 관세 부과하겠다고 미국이 먼저 이야기를 했고 부과 발효가 됐고 여기에 즉각 반응해서 유럽이 미국산 위스키에 50%의 관세를 그럼 우리도 부과하겠다라고 맞불을 놓았는데 여기에 트럼프가 재차 보복 관세로 대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시장이 출렁이기 시작했고요. 장 초반에도 하락으로 출발하긴 했지만 낙폭이 작았던 지수 뒤로 갈수록 낙폭, 딥이 깊어지는 모습 체크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 미국이 강탈당하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교역국들과의 무역에서 미국이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강탈을 당해오고 있고 교역국들은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관세도 예상대로 강경하게 진행할 거라는 입장 되풀이했습니다. 4월 2일에 예정된 포괄적인 관세, 상호 관세에 대해서도 입장은 바꾸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되풀이했죠. 여기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한마디 보탰는데요. 그는 CNBC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3주간 있을 시장 변동성은 우려하지 않는다. 우리는 중장기적인 미국의 재무적인 건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달러 약세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당선이 되면서 달러 가격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시장에 조정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날 트럼프가 유럽 주류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이 유럽, EU와 같은 유럽연합과 같은 통상 블록에 대해서 품목 한두 개의 관세를 매기는 것이 문제가 크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옹호하는 입장을 내놨죠. 이렇게 미국의 경제 수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관세 관련한 강경한 입장 되풀이하면서 의지를 재확인하는 모습이었고 시장 흔들림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 우선순위는 밀렸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PPI 도매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보합권 유지했어요. 전월 대비 1월 대비해서 0% 상승률 나왔고요. 전문가들 월가에서는 그래도 0.3%가량은 상승하지 않겠느냐 하고 예상을 했는데 큰 폭으로 완화되는 움직임이었고 이전치인 1월 상승률인 0.6%에 대해서도 수치 큰 폭으로 밑도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마찬가지 월가의 예상치 3.3%를 밑돌았고요. 또 이전치인 3.7% 대비해서도 0.5%포인트나 하회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어제 발표된 CPI와 마찬가지죠. 이 데이터를 어떤 관점에서 살펴보더라도 예상치, 이전치를 모두 하회하는 움직임 나타났고요. 이 말인즉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만 시장에서는 증시 상승으로 돌려놓기에는 아직 충분한 데이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 영향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용도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건으로 집계되면서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6천 건 밑돌았고요. 또 이전치 대비해서도 2천 건 밑도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해고한 인력 수치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장 입장에서는 이 해고가 대규모로 일어난 사실은 알고 있더라도 정확한 해고 시점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 고용 수치가 다시 흔들리면 실업 쇼크가 나올지 모른다는 점 때문에 이 같은 고용 데이터도 면밀하게 주시를 하면서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이렇게 어제와 비슷하게 각종 경제 데이터는 온건하게 집계가 됐지만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어제 달리 시장이 하루 만에 반락하는 흐름 나타났네요. 그럼 계속해서는 섹터별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M7 기술주들 전부 하락입니다. 한 종목도 빠짐없이 강하게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테슬라가 3% 가까이 빠지면서 3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고 아마존과 구글도 2.5%대 하락, 메타는 5% 가까이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어제 초록불 들어왔던 반도체 단도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 대비해서는 낙폭이 크지는 않았는데요. 엔비디아가 약보합 그리고 브로드컴 1.48%, AMD 2.6%대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가량 하락 나왔네요. 오늘 섹터 가운데서 가장 하락폭이 깊었던 것은 기술주가 많이 포함된 이 임의소비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종목별 자세한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먼저 빅테크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봅니다. 3%대 하락 나왔죠. 중국에서 바이두와 협력해서 중국 시장에서의 ADAS, 즉 FSD 자율주행 기능을 강화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이두 측에서 매핑 엔지니어들을 테슬라 베이징 사무실에 파견한다는 내용이었고요. 신호등이나 중국의 미세한 매핑 기술을 합치고 좀 강화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테슬라 최근에 중국에서 중국의 현지 자동차 업체들에 비해 경쟁력이 너무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과연 주가에 보탬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이어서 알파벳입니다. 구글에서 사용자가 제미나이 AI 비서를 개인화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들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제미나이의 캘린더 그리고 메모 같은 개인적인 기능을 앱을 연결해서 AI 비서를 개인화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메타 보겠습니다. 5%로 낙폭이 크게 나타났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에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올리면 이 조회수에 따라 수익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능에 대해서는 조회수 값이 특정 인계값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즉각 수익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네요. 네, 계속해서 종목들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빅테크 외 종목들 먼저 인텔입니다. 인텔은 지난 3개월 동안 거의 비어있다시피 했던 CEO 공석이 메워졌습니다. 리뿌탄 CEO가 신임 CEO로 임명이 된 건데요. 갤싱어 이후로 거의 3개월 만입니다. 경영 정상화 기대감이 나오면서 14%대 폭등 나왔습니다. 같은 이슈로 인해서 전거래일 시간 외에서도 상승 나왔는데 정규장에서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메리칸 이글입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업체들은 아무래도 불안한 실적 그리고 불안한 가이던스를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류 제조업체인데 4%나 하락했습니다. 경기 둔화로 인해서 가이던스가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매출과 EPS, 실적은 기대치를 상회했지만 이 아메리칸 이글의 CEO가 1분기의 시작이 좀 늦어졌다. 올해 1분기 시작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유는 너무나 추웠던 날씨 그리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수요가 둔화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다음은 달러 제너럴입니다. 미국의 저가 할인점인데요. 반대로 4%대 상승 나왔습니다. 매출이 월가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고요. 다만 EPS는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했는데요. 그럼에도 주가는 상승 나왔어요.
달러 제너럴 측은 매장 구조 조정 그리고 폐점 등의 이슈로 인해서 수익성이 낮아졌다고 밝히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달러 제너럴도 CEO가 불안감을 있는 점은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이 저가 생필품을 살 수 있을 정도로만 돈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에서 이렇게 소비자들의 수요 둔화, 소비 둔화가 계속 우려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지는 특징주 체크해보죠. 다음은 어도비입니다. 13%대 급락 나왔는데요. 사실 매출과 EPS는 시장 월가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닝 비트가 나왔는데 시장은 AI 수익화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다는 점에 주목을 했네요. CFO도 사실 이 실적 컨퍼런스에서 매출과 EPS, 이 실적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굉장히 기뻐했지만 시장에서는 제시된 가이던스가 그대로인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AI로 인한 수익성이 조금 더 가파르게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올해 가이던스를 예상과 이전 전망치와 똑같이 제시했기 때문이었죠. 14% 가까운 폭락 나왔습니다. 다음 아이로봇 보겠습니다. 로봇 청소기를 제조하는 업체죠. 아이로봇 같은 경우에는 한때 아마존과의 합병 계약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주식인데요. 오늘 사상 최악의 낙폭을 경험했습니다. 장중에는 40% 넘게 떨어지는 모습도 나왔죠. 회사는 존속 가능성 경고가 나왔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투매를 했습니다. 향후 1년 안에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매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회사는 인력 감축이나 제품 판매 가격 완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계속해서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상품 가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 선물 가격 보시죠. 현재 온스당 2,997달러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금 가격 같은 경우 현재 구간에서 금 가격은 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금 가격 트럼프 이슈, 트럼프 쇼크로 인해서 매수세가 오늘 유입되는 모습이었고요. 증권가에서는 월가에서는 온스당 3,500달러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골드 퓨처스 현재 구간에서 3,000달러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밤 미국 증시 상황 전해드렸고요. 이어서는 머스노우 5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긍정적이게 나온 경제 지표에 호의적으로 반응을 해주지 않았는데요. 오늘 발표됐던 물가 지표 그리고 고용 지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2월 미국의 PPI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보합권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예상치보다 덜 오른 모습이었고요. 다만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에 반영되는 일부 품목은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준의 정책 변화에는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월 대비 0.2%로 역시 전망치를 밑돌았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3.3%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식품 가격이 1.7% 올랐지만 에너지 가격이 1.1% 내리면서 이 식품 가격 상승 효과를 상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계란 가격 또한 전월 대비 무려 53%나 오르면서 2월 최종 수요 재화 가격 상승분의 3분의 2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연준이 선호하는 PCE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항목은 오름세를 계속해서 지속했는데요. 때문에 이달 말쯤 발표될 PCE 물가지수는 예상치보다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 쪽의 지표로는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시그널을 경기 침체 우려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3월 첫째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건이라고 발표했는데 전주 대비해서는 2천 건 줄어든 수치고요. 2주 연속 감소세를 지금 보이고 있어서 냉각 우려는 일부 완화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을 줄여서 추세를 확인하는 데 활용되는 4주 평균 신규 청구 건수가 22만 6천 건으로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점도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아직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오는 6월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시장은 우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7차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월간은 이 중 하반기 연준이 총 3차례 정도는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긍정적인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제 지표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간밤 뉴욕 증시는 왜 하락했을까요? 역시나 트럼프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 유럽과 미국 가운데 계속되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간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떤 발언을 내놨는지 영상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Look, we've been ripped off for years, and we're not going to be ripped off anymore. No, I'm not going to bend at all. Aluminum or steel or cars, we're not going to bend. We've been ripped off as a country for many, many years. We've been subjected to costs that we shouldn't be subjected to. In the case of Canada, we're spending $200 billion a year to subsidize Canada. Why should we subsidize another country for $200 billion? It costs us $200 billion a year. And again, we don't need their lumber. We don't need their energy. We have more than they do. We don't need anything. We don't need their cars. I'd much rather make the cars here. And there's not a thing that we need. Now, there'll be a little disruption, but it won't be very long. But they need us. We really don't need them. And we have to do this. I'm sorry, we have to do this, yes. The European Union is very, very nasty. They sue our companies. Apple was forced to pay $16 billion on a case that, very much like my cases that I won. They shouldn't have been even cases, but we felt they had no case, and they ended up having an extremely favorable judge and decision. But they're suing Google, they're suing Facebook, they're suing all of these companies, and they're taking billions of dollars out of American companies, many more than the ones I just mentioned. And I guess they're using it to run Europe or something. I don't know what they're using it for, but they treat us very badly. China obviously treats us very badly. Almost everybody does, and I blame past presidents, to be honest. Would be kept.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와 4월 2일자로 계획된 관세에 대해 변화의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라고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리에서 또 페이스북과 관련된 코멘트도 내놨는데요. 페이스북이 연말까지 6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방침도 밝혔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스콘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보다는 경제와 시장의 장기적인 건정성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재차 확인을 해줬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실물 경제에 행정부는 집중하고 있고 시장과 미국 국민을 위한 장기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3주 동안 시장의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단에서 나왔던 이슈들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간밤 메타 같은 경우는 4%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일단 새로운 기술 도입 소식을 가지고 오기도 했는데 주가에는 크게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짜 뉴스를 선별할 수 있는 기술을 이번에 새로 도입을 합니다.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새로운 콘텐츠 관리 도구인 커뮤니티 노트에 대해서 세부 정보를 추가적으로 공개해 나가겠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메타는 향후 이 알고리즘을 수정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스레드에서 더 적합하도록 개선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이 커뮤니티 노트는 마크 저커버그가 이끄는 메타에서 올해 1월 미국 내 자사 플랫폼에서 가짜 뉴스를 판별하고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제3자의 팩트체킹을 폐지하고 도입하기로 했던 기능입니다. 이 팩트체킹 폐지는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의 자체 콘텐츠 검열 기능을 없애려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인 플랫폼에서 가짜뉴스가 남발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는 세계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메타는 팩트체킹 폐지에 이어서 커뮤니티 노트 기술도 머스크의 X를 따라하기로 했는데요. 계속해서 트럼프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머스크와는 온라인 설전을 벌이는 등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로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일지 최근에 머스크를 따라서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시장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커버그가 메타의 법인 등록지도 델라웨어주에서 머스크의 테슬라가 있는 텍사스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일단 메타의 새로운 기술 소식과 함께 앞으로의 변동성은 어떻게 화답을 해줄지 같이 지켜보시고요. 이렇게 저커버그가 따라하는 이 머스크의 테슬라는 간밤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었지만 해당 흐름이 이어지지는 못한 상황이었고요. 장중에 주가 4% 넘게 하락을 키워갔지만 장 마무리에는 3%대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 그리고 실적 부진의 원인을 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낙관론자들은 테슬라가 올 하반기 신형 모델 Y의 생산을 본격화하고 또 저가형 신모델을 출시하면서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면 비관론자들은 머스크 CEO의 정치적인 행보가 글로벌 소비자들의 이탈을 불러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분위기도 월가에서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가의 의견을 보더라도 현재 테슬라의 목표 주가 3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요. 먼저 JP모건 애널리스트 측의 입장을 확인을 해보면 자동차 산업 역사상 이처럼 브랜드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테슬라에 대해 매도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가를 $120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도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반면 모건 스탠리 쪽의 입장을 확인을 해보면 테슬라에 대한 시장 내러티브는 주가 흐름에 따라서 좌우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올해 늦봄 또는 초여름에 오스틴에서 있을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선보일 가능성과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공개하는 로봇데이 이벤트를 꼽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가는 $430, 그리고 하단 리스크는 $200, 그리고 상단 시나리오에서는 $800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앞으로 주가가 $200에서 $800 사이 어느 쪽이든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의 높은 변동성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투자들뿐만 아니라 월가 안에서도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는 테슬라에 대한 평가, 누구의 말이 맞게 되는 걸지 앞으로의 시장 상황도 면밀하게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쪽의 상황도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트럼프의 일가가 이번에는 바이낸스 미국 법인 지분에 대한 확보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확보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만약 이 바이낸스의 지분을 가지고 가게 된다면 이 바이낸스 장펑자오 CEO에 대한 사면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시장 안에서는 다시 한번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만 비트코인 추가적인 상승은 보여주지 못한 채 $8만 선까지 밀려 내려갔는데요. 주말 사이에 더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크립토 시장 상황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시간이었습니다.
강민정의 사인 시작합니다. 이번 주 시장이 급등락하면서 롤러코스터를 탔죠. 어제는 물가지표 CPI가 온건하게 나왔지만 시장은 관세 불안을 여전히 품고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오르지도 못했고 오늘은 또 PPI가 더 좋게 나왔습니다만 폭락이 나왔습니다. 증시의 가장 큰 악재가 되고 있는 이 트럼피즘, 이제는 월가에서도 비관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관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관세 타임라인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12일이었던 어제 미국에서는 고율 관세 부과가 실행됐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거죠. 지난달 10일에 행정명령에 트럼프가 서명을 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전 세계가 긴장은 했지만 설마 했던 측면도 있었죠. 그러나 어제 유예나 취소 없이 예정대로 강행이 됐고 캐나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즉각 맞불을 났습니다. 먼저 캐나다는 바로 다음 날인 13일부터 우리도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했던 것처럼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도 포함이 됐고요. 미국산 컴퓨터나 스포츠 장비 그리고 철강 주조 제품 등도 포함이 됐습니다. 캐나다 달러로 142억 규모의 품목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이야기한 거죠. 유럽연합에서도 즉각 보복하겠다고 대응을 했습니다. 유럽은 당장은 아니고 4월부터 보복관세 부과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에는 선박도 포함이 됐고요. 위스키 그리고 오토바이 같은 상품에 광범위하게 적용이 됩니다. 대상은 265억 유로어치의 품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또 이슈가 나왔죠. 트럼프가 유럽연합에서 먼저 미국산 위스키에 50% 세금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유럽산 주류에 200% 부과하겠다. 라고 재보복에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국가 간의 관세가 점점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캐나다 그리고 유럽의 물가도 높아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물가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미국과 중국도 맞붙고 있죠. 사실 중국의 경우에는 더 가혹합니다. 중국 제품은 미국으로 수입이 될 때 기존에 10%의 관세를 내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트럼프가 중국 제품은 10% 추가로 관세를 받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이라는 택이 달려 있으면 총 관세율, 전면 관세율이 기본적으로 20%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제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또 품목별 관세도 또 추가가 됐죠.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은 기존에 미국으로 수입이 될 때 25%의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어제부터 25%를 더 붙여서 내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중국 제품에 붙이는 전면 관세율 20%까지 더하면 총 70%의 관세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이요.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이 전면 관세율이 올해 안에 35%까지 인상이 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이 수치가 85%까지 올라가니까 사실상 세금이 제품의 원가만큼이나 비싸질 수 있는 겁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지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산 철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쿼터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 물량까지는 관세가 0%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제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25%의 추가 관세만 내면 됩니다. 자, 게다가 오는 4월 2일부터는 상호관세도 적용이 되죠. 다른 나라가 미국에게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똑같이 부과하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예정대로 간다라는 발언을 했죠. 이와 별개로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의약품 등에는 관세를 25%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고려해야 될 것이 비관세 장벽이라는 건데요. 즉 관세가 아닌 것들, 부가가치세나 보조금 같은 것도 고려해서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으니까 관세 규모가 실제로는 25%보다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4월 2일까지는 유연성을 발휘할 거라고 또 말을 한 상황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또 달라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발언이 더 위험하죠. 철회를 할 수도 있다는 건지 아니면 규모를 좀 축소할 여지가 있다는 건지 아니면 오늘 말한 것처럼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지속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또 트럼프의 지금까지 행적으로 봤을 때는 4월
4월 2일 직전까지 말을 바꿀 가능성도 나온 상황입니다. 특히 이 품목들 보면 자동차, 반도체, 여기에 의약품까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품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분야라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가 크게 흔들렸고요. 시장은 트럼프 한마디에 계속 등락을 거듭할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전 세계가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지만 월가에서는 트럼프의 행보를 옹호하는 거물들도 있습니다. 블랙스톤의 공동 창립자 스티븐 슈워츠먼인데요. 블랙스톤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입니다. 이 스티븐 회장은 관세가 결국에는 미국의 제조업 활동을 크게 증진시킬 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것은 세계 시장에도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죠. 미국이 더 빠르게 성장하면 더 많이 소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이건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직까지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기 때문에 다른 시나리오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운신의 여지를 좀 둔 것이죠. 참고로 슈워츠먼 회장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거액을 후원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실 월가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가 그랬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솔로몬 CEO는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그 의도는 이해를 하지만 다만 확실성은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 세계 어디든 경제계는 언제나 관세 인하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놓고 비판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돌려서 반대 의사를 이야기를 한 거죠. 실제로 골드만삭스가 내고 있는 보고서를 보면 관세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 얼마 전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을 기존 15%에서 25%로 올렸습니다. 1년 내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20%나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정책을 고수한다면 경기 침체 가능성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는데요. 꽤 큰 폭으로 낮췄습니다. 최근 GDP 전망치 기존 2.4%에서 1.7%로 0.7%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도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낮추고 또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상향 조정했는데요. 실질 GDP 성장률 모건 스탠리 추정에 의하면 1.5%입니다. 하향 조정했고 또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 PCE 같은 경우에도 올해 12월까지 2.5%가 될 것이다. 기존 전망보다 상향 조정한 겁니다. 그리고 베렌베르크 은행도 마찬가지인데요. 트럼프의 정책이 내년 이후의 경제 성장률에도 타격을 주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는 더욱 높일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혼란과 불확실성을 조성하고 있다고도 코멘트를 했죠. 마지막으로 TS 롬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정책이 경제를 어떤 방향으로든 왜곡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자본 투자 위축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떠받치는 것, 지탱하는 것은 자본인데 무역이 붕괴되면 이 자본의 유입도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몸서리를 치고 월가에서마저도 반대하고 있는 관세 전쟁인데요. 트럼프는 이 길을 반드시 가야만 미국이 장기적으로 부강해진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도를 온화하게 바꿀 가능성은 지금은 사실상 거의 없어 보입니다. 본격적인 관세 부과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요. 지금까지 발표된 경제 데이터는 아무리 좋게 나온다 한들 관세 영향을 담지 못하고 있죠. 즉 경제 데이터가 현재 시점에서 좋게 나오더라도 웃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4월 2일까지 약 3주가량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물가 영향 그리고 제조업 타격 같은 것은 그 이후에 반영이 될 거고요. 시장의 등락은 생각보다 길어질 겁니다. 그때까지 계속 될 테니까요. 당분간은 지표보다 오히려 트럼프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주는 좀 온건한 발언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으로 오늘 강민정의 사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터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1기 자산별 수익률 비교, PPI 발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달러 제너럴 실적 발표입니다. 자, 요즘에 저도 며칠 동안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트럼프의 입 있죠. 그분 연설은 아니죠. 그분이 하는 브리핑 영어로 지금 해석해주는 사이트가 굉장히 알고리즘이 많이 떠갖고 구독 몇 개 눌렀거든요. 근데 이게 좌파냐 우파냐 트럼프 지지냐 비지지냐를 떠나가지고 일단 딕션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딕션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딕션도 너무 좋고 브리핑 할 때 쓰는 단어들을 영어로 공부하고 싶은 수요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영어 공부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내용을 보려고. 근데 저 같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이 영어 공부하러 왔다가 이 연설 내용이 너무 정확하게 전달해줘서 구독했다. 저도 그런 경우거든요. 언론에서는 일부분만 따서 혹은 번역을 하는데 약간 번역의 실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영어 전문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계속 반복해가지고 여러 표현들을 알려주니까 정확한 전달 내용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어 공부도 되고 되게 좋은데 캐롤라인 레빗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기자들이 질문을 물론 반대파에서 주로 질문을 하죠. 저번에 얘기 들었다시피 AP통신 오랜만에 질문 시켰더니 자기를 시험하려고 하니까 캐롤라인 레빗이 딱 잘라버린 다음에 나의 경제적 지식을 뭐 다시 지금 한번 되새기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맨날 이제 자기한테 공격적인 질문을 하면은 당신네 지금 시청률 얼마 나오냐? 지금 당신네 폐간될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공격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은 질문이 캐롤라인 레빗한테도 그랬고 트럼프가 지금 머스크를 데려와서 테슬라들을 도열시켜 놓고 탔을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 월가가 힘듭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합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가 박살나고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은 어떻게 합니까?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매일매일 불안합니다. 계속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캐롤라인 레빗은 이랬죠. 물론 전달을 당연히 받고 공부를 하고 왔겠죠. 원래 처음에 단상에 섰을 때는 거의 A4 용지 딱 한 장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A4 용지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A4 용지 한 20장 깔아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말이 술술 나옵니다. 딕션이 너무 좋아서 막 꽂혀요, 뇌에다가. 그래서 지금 거기서 한 얘기가 그겁니다. 1기 때 봐라. 1기 때 주식시장을 보세요. 1기 때 주식시장을 보고 월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보세요. 이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주식시장은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옳은 일들이 어떻게 나중에 평가를 받을지 봐라. 트럼프는 항상 옳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트럼프 1기 때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캐롤라인 레빗이나 트럼프가 얘기하는 대로 정말 트럼프 1기 때처럼 실제로 왜 1기를 비교하냐면 1기 때 좋았거든요.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럼 과연 트럼프가 말하는 대로 혹은 트럼프의 이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얘기하는 대로 1기 때와 똑같이 월가의 우호적인 그리고 주식시장에 아주 햇볕이 드는 그런 것이 재현이 될 것인가? 그럼 어느 정도 재현이 돼야 1기 때와 맞먹는 이 사람들의 반응이 있을 것인가? 그럼 1기 때 성과를 보면 되잖아요. 1기 때 실제로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걸 자꾸 비교하는 거죠. 1기 때 만약에 주식시장 성과가 안 좋았으면은 캐롤라인 레빗이나 트럼프가 그 얘기를 못 하죠. 1기 때를 보세요. 1기 때가 엉망인데 보라고 하면 누가 수긍이 가겠어요. 1기 때가 좋았기 때문에 이만큼 하겠다고 지금 조금 참아달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이 관세를 부과하고 이제 나중에 그 얘기도 나왔잖아요. 왜 감세를 하겠다고 하고 나서 계속 관세만 부과를 해가지고 미국의 수입업자들을 죽이냐 이 얘기를 하니까 소득세 인하는 이제 다음에 따라오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언론이 발 빠르다 이거죠. 계속 좀 기다려달라. 우리 1기 때의 성과를 보고 4년 후에 평가해달라 이겁니다. 어쨌든 지금 S&P 500 성장과 S&P 500 가치, 그다음에 S&P 500 중간이 있는데 미국 주식이 지금 트럼프 첫 임기 때 S&P 500 전체 지수로는 63%의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4년 동안 1년에 그래도 한 15% 이상씩은 계속해서 올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강세장이었기 때문에 이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115.4, 그리고 가치주는 37.3입니다. 뭐 가치주조차도 40%가량 올랐기 때문에 1년에 10% 올랐지만 성장주는 이제 115% 올랐으니까 월등한 수익률을 거뒀고 S&P 500 그냥 지수에 베팅을 했어도 63%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거를 보라 이거죠. 우리는 월스트리트에 정말 좋은 걸 던져줬고 임기 때 1기 때의 상황과 지금 2기 때의 어떤 정책이 일관성이 있는데 왜 지금 하루하루의 변동성을 지금 자꾸 얘기하냐 이 얘기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국제 주식에서도 지금과 대입해서 볼 만한 게 있죠. 물론 중국 증시의 시가총액 상위는 미국 증시와는 완전 다르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국 증시를 아예 안 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중국은 술 주식이 압도적으로 1위예요. 상해 1위가 귀주 못해주고 심천의 3위가 오량액 또 저기예요. 고량주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 심천의 1, 2위는 CATL하고 비아디입니다. 2차 전지주입니다. 자, 아예 다른 건 있지만 MSCI 차이나 지수를 했을 때 MSCI 차이나 지수가 트럼프 1기 때 굉장히 안 좋은 수익률 7.4%. 4년 동안 겨우 7.4% 한 자리가 올랐습니다. 그 사이에 MSCI 신흥국가 MSCI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많이 가져갔죠. 신흥시장이 46.2%나 올랐는데 신흥시장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7.4니까 신흥시장 46.2에 9분의 1밖에 못 거뒀어요. 유럽조차도 선진국인 유럽조차도 20%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관세부가 관세 전쟁을 1기 때 했던 이때 실제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중국 경제가 좀 눌리고 중국의 지수가 안 좋았던 거 이게 지금도 이번에 또 재현이 된다면은 1기 때의 어떤 중국을 누리려던 성과랑 똑같이 나오는 지금 상황인 거죠. 지금 물론 중국이 지금 GDP 예상치를 발표를 했는데 자신감을 줄이진 않았죠. 자신감을 줄이진 않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 전쟁이 펼쳐지게 되면 4월 2일 이후에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 4년 뒤에 가서 욕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많이 오른 거는 역시 비트코인입니다. 이번에 또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라고 해서 초반에 상당히 좋았죠. 햄버거 가게에서 비트코인 결제도 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겠죠. 어쨌든 지금 1기 때는 비트코인이 무려 3,300% 성장을 했습니다. 골드가 52.7. 이 지금 골드가 52.7이나 상승해서 많이 상승한 것 같지만 S&P 500이 아까 63% 올랐기 때문에 골드가 S&P 500보다 10% 정도 아래에 있었어요. 수익률 자체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연초에 금이 달리고 있다가 조금 주춤거리고 있긴 한데 지금 그 주식이 성장 주식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데 이제 1년, 2년, 3년, 4년 지나서 S&P 500과 골드가 이 트럼프 1기 때와 또 어떻게 순위가 바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결론은 캐롤라인 레빗이나 트럼프가 지금 계속 1기 때 얘기를 하는 것은 좋았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CPI에 이어서 PPI마저 예상치 하회가 나면서 이 지금 한간에 지금 계속해서 걱정이 되었던 물가지수의 폭등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관세 부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4월 달부터 본격화되고 만우절 이후에 4월 2일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이제 다음 달, 다다음 달이 걱정이 된다 이 얘기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물가지수는 굉장히 안정이 돼버리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금리 인하냐, 인상이냐, 동결이냐 이걸 결정하는 이 FRB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어요. 정책의 폭이. 자, 생산자 물가지수 0% 나왔습니다. 0.0이 나왔어요. 그리고 전망치는 여기 0.1로 나오는데 전망치가 0.3이었습니다. 0.3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완전히 뚝 떨어졌죠. 0으로 완전히 이 지금 고점을 돌파하려고 0.6까지 치솟다가 완전히 꺾여서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코어도 마찬가지죠. 코어도 0.1% 감소가 나와서 이 지금 예측치 0.2%, 예측치가 0.2도 있고 0.3도 있는데 어쨌든 다 예상치 하회가 나왔고 코어는 음식료랑 이 지금 그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마이너스가 나와버렸습니다. 지금.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연으로 해도 똑같고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상해가 나왔습니다. 예상치 상해가 얘는 안 좋은 거죠. 이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월 2일부터 8일인데
22만 건 나와서 한 주 전보다 2천 건이 감소를 했습니다. 아, 전망치보다 낮게 나왔군요. 22만 5천 건보다 아래 낮게 나왔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4주 평균으로 보겠습니다. 4주 평균으로 보면 조금 올라간 것으로 나옵니다. 자, 이제 계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보겠습니다. 계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2주 연속으로 실업자들이죠. 계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190만 건을 넘지 못하고 거기서 또 꼬꾸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CPI도 PPI도 되게 안정된 흐름이고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치솟게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우려가 지금 나타나지 않았어요. 물가는 안정됐고 고용도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연준의 이중 책무 아니겠습니까?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잡아야 되는데 물가도 안정되어 있고 최대 고용은 최대 고용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고용 시장이 안정된 모습이니까 물가랑 고용이 다 안정된 상태로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가 왜 매일 그 주식시장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걸 매일 물어보냐 하면서 그 얘기했던 게 되게 뒷받침이 됐어요. 지표가 뒷받침이 되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다. 물론 또 관세를 뭐 부과해갖고 4월달 이후에 이 실업자가 치솟고 막 물가 지표가 들썩이면은 또 득달같이 달려들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안정된 흐름이 양쪽에서 물가와 고용에서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가 일단 할 말이 생겼다. 이게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그쵸 트럼프는 더 떵떵거리겠죠. 봐라 물가 안 오른다. 그 관세를 부과한 만큼 소득세를 깎아줄 거고 이 지금 그때 캐시우드의 자료 보여드렸잖아요. 캐시우드가 주장하는 건 그거잖아요. 자기가 만든 그래프. 옛날에 무역이 없던 세계화를 물론 세계화를 포기하고 무슨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려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캐시우드가 보여준 건 그거잖아요. 예전에는 다 관세였다. 테리프스였다. 옛날에는 다 소득세였다. 왜냐하면 무역을 안 했으니까. 그러다가 무역이 시작되고 세계화가 되면서 소득세가 줄어가면서 관세가 늘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한 어떤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지. 그게 무슨 보호무역주의로 가서 혼자 살겠다 이게 아니라고 트럼프를 옹호했습니다. 어쨌든 뭐 그 캐시우드의 그런 어떤 뷰도 있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소비재들만 보고 있죠. 자, 이때 콜스, 백화점 체인 완전 박살났죠. 그다음에 딕스 스포팅 굿즈는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 최대치로 1년 내 최대치 기록하면 상당히 좋았죠. 스포츠용품 전문회사. 자, 갈렸죠. 자, 그다음에 지금 오늘 뭐 웨이보 중국 회사도 있지만 중국 회사 별로 보기가 싫고요. 그리고 오늘 달러 제네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다이소 엄청 잘 나가고 있는 거 아시죠? 올리브영하고 두 개 투톱이죠. 근데 지금 미국의 달러 제네럴이라든가 달러 스토어 이런 것들은 실적이 좋지가 않아요. 자, 한번 볼까요? 소매점의 형태에 따라 어떻게 틀린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할인 소매 업체인데 특히나 다이소와 비슷하게 균일가로 굉장히 싸게 파는 회사들이죠. 미국 남부, 남서부, 중서부, 동부 지역에 있고요. 자, 지금 배당을 많이 주고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재무제표는 좋아요. 과거와 미래의 3년에서 5년 실적에 대한 불투명성이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을 보면은 뭐 매출은 늘었어요. 플러스 5% 증가해서 10.3 빌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지금 순이익단에서 문제가 발생된 거죠. 순이익이 무려 52% 반토막이 났습니다. 191.2 밀리언.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0.87. 당연히 주당 순이익도 그냥 주수로 나눈 것뿐이니까 마이너스 52%로 똑같이 반토막이 났고요.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49% 반토막 났습니다. 지금. 자, 여기 굉장히 문제가 크게 발생된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자, 소비품이 당연히 80.7%를 차지하고 있고요. 뭐 지금 의류도 조금 팔고 계절 상품도 있고 홈 프로덕트, 가족용품도 있는데 대부분 지금 그러니까 다이소랑 비슷한 겁니다. 다이소는 여기서 식료품이랑 화장품이랑 건기식까지 섞어가면서 굉장히 지금 진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뭐 미국은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대부분 이렇고요. 이 지금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 딕스 스포팅 굿즈는 1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달러 제네럴은 2020년도 4분기에 5.7%를 기록한 다음에 마이너스 1.3까지 갔다가 조금 회복했다가 0.5, 1.3, 1.2 정도입니다.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CEO 메시지는 아주 자신감이 있습니다. CEO는 당연히 이래야겠지만 우리는 굉장히
체계적인 어떤 그 지금 성장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2025년에 굉장히 자신감이 넘친다고 지금 CEO가 말을 했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했듯이 콜스 CEO도 똑같이 말했잖아요. 1,100개 매장이 있고 뭐 6천만 명 중에 3천만 명 우리 멤버십 회원이다. 근데 콜스 실적이 엉망이니까 이게 CEO의 메시지랑 완전히 이질적인 부분이죠. 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제네럴도.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매의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안 좋은 게 있고 좋은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85% 오르면 85.2 평균 컨센서스에 도달되고요. 4바이 4홀드 원셀로 모더레이트 바이가 나왔습니다. 자, 월봉 차트를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정확히 보이죠? 자, 50개월 선이 왜 중요한가 여기서 딱 보이지 않습니까? 계속 정확히 지지를 받다가 여기 보세요. 여기서 정확히 지지받다가 딱 왜 하필이면 여기서 구멍이 나왔을까요? 50개월 선을 붕괴해야 되니까 이 구멍이 나온 거예요. 여기가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이죠. 사람으로 따져도 인생 나락으로 간 겁니다. 인생 나락으로 가서 이제 어디까지 가버렸죠? 2020년도 이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은 최악의 경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은 거는 뭐밖에 없어요? 비즈니스 모델, 자기 밥그릇이 깨진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지금 정말 안 좋은 상황이다. 콜스랑 달러 제네럴을 망가졌고 딕스 스포팅 굿즈는 좋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매의 형태에 따라 소매점이 어떤 형태로 영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조금 생과사가 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 전체적으로 유통이 안 좋은 건 아니라는 거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줄 매드평입니다. 뜻밖의 물가 안정, 밭 4월 2일 관세 카운트다운 티저. 내마녀의 말을 맞이했던 어제 국내 증시 역시나 장 후반의 변동성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점심때까지는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 장 후반에 급격하게 양대 지수가 하락을 하더니 결국 모두 하락 마무리가 됐고요. 다만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들이 장 막판에 사자세를 강하게 보여주면서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0.05%의 하락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1% 가까이 어제장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감까지 부각이 되면서 긍정적인 경제 지표를 그대로 지수에다 반영해주지 못하는 모습들이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트럼프의 수혜주로 불릴 수 있는 방산 관련주들은 연일 신고가 돌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이 대부분 방산주를 많이 담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52주 신고가에 들어갔던 종목도 파이버프로, 현대로템까지 모두 방산 관련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황별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이슈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는 방산이 또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였죠. 어제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단독 보도라고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어제 장중에 그대로 지수에 반영이 됐습니다. 한국의 방산 관련 기업들이 극비로 캐나다에 방문을 해서 이 잠수함 그리고 K9 잔유포와 같은 공급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장중에서도 크게 반영이 되면서 현대로템이 어제 1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여기에 유럽 쪽의 방위비 증액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방산 관련주들 물론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하고는 있지만 트럼프의 수혜가 계속될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의견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이날장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양자 컴퓨터 기업인 D-Wave가 새로운 물질을 달성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그 전날 미국 증시에서 관련주들의 급격한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자 이날장에서 국내 관련주들은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국가 양자 정책 컨트롤 타워를 출범을 했습니다. 앞으로 양자 컴퓨팅 산업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과 또 발전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상승이 이날장에서도 굉장히 돋보였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유리기판 시장 개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어제 나왔던 증권사의 리포트가 특히 관련주들에게는 힘이 되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사증권이 이 캠트로닉스를 놓고 지금 밸류가 굉장히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유리기판만 놓고 봤을 때는 공급망 안에서 있는 핵심 벤더인데 굉장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캠트로닉스가 이날 장에서는 14%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다른 종목들도 긍정적인 주가 상승을 함께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개장하기 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점검해볼 이슈와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다음 주부터 계속 있을 바이오와 관련된 부분들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도 여러 가지 학회 일정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3월에는 유럽의 폐암학회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연준이 올 연말 3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해줄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학회 모멘텀 그리고 인하에 대한 모멘텀까지 가져간다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지금부터 다시 봐야 된다는 입장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3월이 마무리되기 전에 이 K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신약과 관련된 임상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SK바이오팜도 수면장애 치료제를 놓고 임상 3상 결과 발표 예정에 있고요. 유한양행과 알테오제는 오는 유럽 폐암학회에서 관련된 효능을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일정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이 바토클리맙과 관련된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이번 달 안으로 내놓는다라고 하니까 결과와 함께 이 해당 종목들의 급격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꼭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나왔는데 이 엔비디아가 다음 주에 있는 GTC 컨퍼런스를 놓고 양자의 날이다라고 본격적으로 명칭을 붙인 만큼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다음 주 엔비디아 컨퍼런스와 함께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본인들만의 양자칩을 계속해서 공개해 나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 컨퍼런스를 통해서 엔비디아는 양자 컴퓨터와 관련돼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한테 공개를 할지 일단 기대감을 갖고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를 넘은 상법 개정안의 소식도 전해드려야겠죠. 일단 지금까지는 이사 기준으로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이 이 회사로만 지정이 돼 있다가 이제 주주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종적으로 발의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이러한 기대감이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식어 있었던 투자 심리를 키울 수 있을지도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쪽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전해졌는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에도 트럼프의 코멘트들이 뉴욕 증시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4월 2일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지금 변화된 거 하나도 없고 그대로 강행하겠다라는 코멘트를 남기면서 간밤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나왔음에도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일제히 큰 폭의 하락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유럽이 보복 관세를 한다라고 하자 유럽 쪽에 와인을 놓고 200%의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푸틴 쪽 같은 경우는 휴전 자체는 찬성하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추가적으로 논의는 필요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장 종전에 들어가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내놓을지를 놓고 앞으로 재건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 관련주들이 또 시세를 보여줄지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값이 사상 최대치를 다시 한번 돌파해내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14% 넘게 상승을 했고요. 새벽 시간 기준으로 금 선물이 $3,000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연내 금 가격이 $3,2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걸고 있는데 이렇게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금값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치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런 가운데 간밤 나왔던 경제 지표로는 2월의 PPI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전월 대비해서는 보합권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CPI와 PPI 모두 현재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다만 트럼프 정책에 대한 관세 이슈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만큼 3월 이후의 데이터를 봐야 된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PPI 안에서도 PCE 쪽에 좀 적용되는 지표들은 되려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서 이번 달 말에 발표되는 PCE 지표
수출입표는 되려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현재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음 주에 연준은 FOMC 회의를 열게 됐는데 일단 이번 FOMC는 금리 동결로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한 차례 해서 총 3번의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까 시장은 예측하고 있는데 일단 FOMC에서 금리 동결이 나오더라도 앞으로에 대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FOMC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드렸던 이 엔비디아 GTC 공개가 되는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 그리고 다양한 AI 산업과 관련된 기술들까지 일제히 부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17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도 저희 시간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20일에는 BOE 그리고 유럽의 정상회의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글로벌 증시를 비롯해서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들이 대거 남아있는 만큼 다음 한 주도 저희와 함께 전략들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갈지 개장 상황도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간밤 미국 증시 마감 동향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도 전날과 비슷하게 경제 지표가 온화하게 나왔지만 트럼프의 관세에 관한 강경한 입장이 고수가 되면서 시장이 하락으로 반응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장 초반에는 소폭의 하락으로 출발했으나 점점 딥이 깊어지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S&P 500은 1.4% 빠지면서 최고치 대비해서 10% 내려오며 조정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나스닥 M7 기술주 7개가 모두 하락하면서 1.96% 하락했고요. 장중에는 2% 넘는 낙폭 시현하기도 했어요. 이어서 다우는 1.3% 하락하면서 마찬가지 어제 약보합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시장을 뒤흔든 것은 관세 관련한 격화되고 있는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주류에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재보복 조치였습니다. 유럽에서 이 미국의 위스키에 대해서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하자 재보복에 나선 건데 유럽연합 측도 사실 보복적인 관세 부과였습니다. 어제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미국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발효가 되자 유럽이 여기에 보복의 성격으로 위스키에 50% 부과하겠다고 이야기한 건데 여기에 트럼프는 그럼 우리는 200% 부과한다고 맞대응을 한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교역국들에게 수년 동안 강탈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걸 좌시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교역국들이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트럼프. 관련된 발언은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죠. We've been ripped off for years, and we're not going to be ripped off anymore. No, I'm not going to bend at all. Aluminum or steel or cars, we're not going to bend. We've been ripped off as a country for many, many years. We've been subjected to costs that we shouldn't be subjected to. In the case of Canada, we're spending $200 billion a year to subsidize Canada. Why should we subsidize another country for $200 billion? It costs us $200 billion a year. And again, we don't need their lumber. We don't need their energy. We have more than they do. We don't need anything. We don't need their cars. I'd much rather make the cars here. And there's not a thing that we need. Now, there'll be a little disruption, but it won't be very long. But they need us. We really don't need them. And we have to do this. I'm sorry, we have to do this, yes. The European Union is very, very nasty. They sue our companies. Apple was forced to pay $16 billion on a case that very much like my cases that I won. They shouldn't have been even cases, but we felt they had no case, and they ended up having an extremely favorable judge and decision.
But they're suing Google, they're suing Facebook, they're suing all of these companies, and they're taking billions of dollars out of American companies, many more than the ones I just mentioned. And I guess they're using it to run Europe or something. I don't know what they're using it for, but they treat us very badly. China obviously treats us very badly. Almost everybody does, and I blame past presidents, to be honest. Would be kept. 네, 보신 것처럼 트럼프는 우리 미국이 교역국들로부터 강탈을 당하고 있고 우리가 그들을 지원해 왔던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했습니다. 여전히 강경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트럼프, 이 같은 멘트를 하면서 4월 2일로 예정된 이 포괄적 관세, 즉 상호 관세도 예정대로 강행한다. 입장 변경은 없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여기에 스콧 재무부 장관도 한마디 했는데요. 이날 CNBC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 있었던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이 같은 작은 변동성은 우려하지 않는다.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경제를 건전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 실물 경제를 집중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장을 그렇게 조정은 케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면서 낙폭 당연히 깊었고요. 그리고 달러 약세에 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당선되면서 많이 오른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서 조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200%의 관세를 유럽산 주류에 부과하겠다고 이야기한 데 대해서는 우리가 유럽연합 같은 이 통상 블록을 대하면서 한두 가지 품목의 관세를 높게 매기는 것이 중요한지 문제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경제 데이터도 살펴볼 텐데요. 물가지표 오늘도 발표됐습니다.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오늘은 구매자 물가지수, 도매 물가가 나왔는데 보합권이었습니다. 예상외로 굉장히 낮게 나왔죠. 0% 기록했고요. 월가 예상으로는 0.3%는 오르지 않겠느냐 했지만 훨씬 낮게 나왔고 이전치 1월 수준이었던 0.6%보다는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도 마찬가지 월가 예상치인 3.3%, 직전 수치인 3.7%를 크게 밑도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즉 시장에서는 이렇게 물가 압력이 상당히 많은 부분 둔화가 되고 있고 어제 있었던 소비자 물가에 더해서 이제 구매자 물가까지 이렇게 많이 낮아진 상황인데도 상승으로 반응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의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분은 2월 PPI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좋게 나왔습니다. 실업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됐죠. 예상치 22만 6천 건보다도 6천 건이나 낮게 나왔고요. 또 직전 1월 수치인 22만 2천 건보다도 2천 건 낮게 집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에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해고한 연방정부 인력 감축 관련한 데이터는 포함이 되지 않은 겁니다. 시장에서는 정확한 해고 시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해고 데이터가 언제부터 시장에 반영될지 모르는, 데이터에 반영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좋게 나오더라도 크게 웃을 수 없는 시장이었고요. 어제와는 반대로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점에 더 초점 맞추면서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빅테크 단에서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리는 모습 나타났죠. 엔비디아가 그래도 약보합 정도로 그나마 버텨준 수준이었고요. 아마존 2.5% 하락했고 애플은 시리 업데이트가 내년으로 연기된다는 소식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세입니다. 어제 M7 7개 주식 가운데 6개가 오를 동안에도 애플은 떨어졌죠. 오늘도 3%대 추가 하락 나왔고요. 테슬라도 3% 가까운 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품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할 점은 금 가격입니다.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또 뚫어냈는데요. 오늘은 또 의미 있는 수치인 온스당 3,000달러를 뚫어냈습니다. 장중에 3,001달러 25센트까지 오르면서 1.85%대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월가에서는 올해 금 가격이 3,5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같은 날 나왔습니다. 트럼프 쇼크로 인해서 상품 시장에서도 이렇게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금 선물 가격까지 체크를 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섹터별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섹터별 흐름 거의 다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M7 기술주단에서 밝은색 빨간불 강하게 켜내고 있는데요. 메타가 4.6% 떨어졌고요. 테슬라 3%, 아마존과 구글도 2.5%대 하락 시현했습니다. 이렇게 기술주가 많이 좋지 않았다 보니까 오늘 섹터 내에서 가장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던 건 컨슈머 시클리컬, 이 임의 소비재 쪽, 그리고 기술주가 또 많이 포함된 커뮤니케이션, 통신단에서 낙폭이 크게 나왔고요. 또 애플도 3.3%,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도 일제히 약세 시현했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시죠. 먼저 빅테크 먼저 보겠습니다. 테슬라인데요. 중국에서 바이두와 협력해서 중국 내의 자율주행 기능 FSD를 강화한다는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이두에서는 자사의 지도 엔지니어들을 이 테슬라 북경 사무실에 파견해서 FSD 강화를 도울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고요. 이들은 이 내비게이션에서 주요한 데이터 그리고 세밀한 데이터, 이를테면 신호등이라든지 차선, 표시 등을 강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알파벳입니다. 2.5% 하락 나왔는데요. 구글에서는 이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개인화된 AI 비서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들은 개인적인 앱인 캘린더 그리고 메모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해서 AI 비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메타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이 수익 지급 옵션을 하나 추가했는데요.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면 스토리, 공개 스토리를 올렸을 때 조회수에 따라 이 수익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개 스토리는 특정한 조회수의 임계값에 다다르지 않더라도 수익이 조회수가 나오는 대로 수익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밝혔네요. 네, 다음으로 빅테크 외특징주 보겠습니다. 먼저 인텔입니다. CEO 공석이 메워졌습니다. 리뿌 탄 CEO가 새로 임명됐는데요. 겔싱어 이후에 거의 3개월 동안 공석이다시피 했던 CEO 자리가 채워지면서 시간 외 거래 상승에서 정규장 거래 급등까지 이어졌습니다. 간밤 정규장에서는 15%가량 급등하는 움직임 나타났고요. 경영 정상화 기대감이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촉발한 걸로 파악됩니다. 네, 이어서는 아메리칸 이글입니다. 그리고 달러 제너럴까지 미국의 소매 판매 업체들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엇갈린 주가 나왔지만 어쨌든 소비 둔화 그리고 우려에 대한 시사점은 담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이글은 의류 제조 업체인데요. 4% 하락했습니다. 심지어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했는데도 주가 하락이 나왔죠. 경기가 둔화하면서 아메리칸 이글의 CEO가 1분기 시작이 늦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고 날씨도 춥기 때문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둔화에 따라 가이던스가 약화됐고요. 4%가량 하락이 나왔네요. 반대로 달러 제너럴은 4% 상승했지만 마찬가지 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달러 제너럴은 매출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유는 매장의 구조 조정 그리고 폐점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월가의 추정치를 크게 하회하는 수익을 내놨고 반대로 매출은 월가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이었죠. 달러 제너럴의 CEO는 소비자들이 최근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만 구매하기에도 빠듯할 정도의 돈만 갖고 있다고 우려하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빅테크의 특징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어도비입니다. 급락이 나왔는데요. 14% 폭락 장세 맞이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에도 이렇게 주가는 폭락 수준이었는데요. 매출과 EPS 모두 어닝 비트,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좋게 나왔고 CFO도 굉장히 기쁘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만 투자자들은 AI 수익화의 속도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AI로 인한 수익성이 조금 더 빨라지길 기대했는데 어도비 측에서는 AI로 인한 수익성을 기존 전망과 동일한 가이던스 내놓으면서 실망 매물이 출회했네요. 마지막 아이로봇입니다. 장중에는 40% 넘게 폭락하면서 회사가 생겨난 뒤로 사상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종가 수준에는 조금 회복하면서 24% 폭락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아이로봇은 존속 가능성 경고가 나왔는데요. 한때 아마존과의 계약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았던 종목이지만 향후 1년 동안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폭락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3월 14일, 벌써 3월도 이제 반 가까이 지났네요. 주말 지나고 나면 또 역시 이제 딱 반 지나고 또 3월 이제 중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또 경칩도 있고 해가지고요. 확실하게 이제 이번 주에 살짝 느꼈는데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완연한 봄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지금 또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살펴보죠. 오늘 톱 기사는 역시 상법 개정안 어제 국회 본회의 통과 얘기가 탑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상법 개정안 이 통과와 관련된 그는 상당히 첨예하게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던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 기울어진 운동장, 이 자본시장 시스템,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특히 이제 소액 투자자들한테 너무 불리한 그다음에 반대로 기업들한테 너무 유리하게 돼 있는 이런 자본시장의 시스템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주의 이 충실 의무,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그동안에 회사만 있었던 걸 이제 주주까지 같이 해서 일단은 회사와 주주가 같은 어떤 평등한 개념으로 회사의 성장과 함께 그 성장의 수혜를 과실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가야 된다. 이제 이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좀 화면에 이번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들 좀 나옵니다만 역시 핵심 내용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한다. 이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찬성 184표, 반대 91표, 기권 4표. 기권 4표 가운데 2표는 이제 국힘 쪽,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었고요. 결국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여러 법안들 국회에 통과할 때마다 나타났던 그 어떤 표수 거의 그대로입니다. 즉 여야 간의 이 첨예한 어떤 전국 지형 이게 그대로 여기도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계와 이제 여당 측은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이제 제의를 한 요구를 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재계에서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 이제 오늘 특히 이제 이데일리 3면에 자세하게 좀 다뤄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상법 개정안대로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이를테면 해외 자본의 해외 투기 자본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이 이제 논리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동주의 펀드, 개연권 분쟁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것이다. 소송이 남발될 것이다. 뭐 법조계에서는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권과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원장이 어제 여기 부제에도 나옵니다만. 금융감독원의 직을 걸고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제 자본시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이게 이제 실제로 시행이 됨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한 소위 말하는 컨트리 리스크, 코리안 리스크가 해소되는 어떤 일종의 마중물,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겁니다. 최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고민을 하고 있다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또 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그럴 경우에 이 현재 정치 지형으로 봤을 때 다시 새로 다시 의결을 하더라도 아마 통과 가능성은 없습니다. 결국 이 상황은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늦어도 다음 주에는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고 만약에 대선이 5월달에 조기 대선이 펼쳐진다고 하면 그 이후에 다시 재론될 그럴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요. 오늘 어제 뭐 많은 이제 언론사에서 이제 다룬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데일리 신문에서도 좀 다뤘고요. 오징어 게임하는 서학 게임이 미국 증시를 변질시켰다라는 이런 내용의 한 운용사 수석 부사장의 주주 서한이 이제 우리 시장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국 서학개미들, 한국 투자자들이죠. 서학개미들이 미국의 레버리지 상품들, 그다음에 양자 컴퓨팅주 같은 이런 상당히 좀 아직은 뭔가 실체는 없지만 아직은 수치상으로 결과물을 내놓고 있지만 뭔가 성장성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질 만한 이런 쪽. 뭐 사실 작년에 작년 하반기부터 팔란티어라든가 뭐 이런 컴퓨팅 관련주들, 뭐 이런 주들 굉장히 주가가 많이 양자 컴퓨팅 관련 주가 많이 올랐던 올 초도 그렇죠. 이런 걸 사실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게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니까 이런 부분들 또 하나가
레버리지 상품 얘기를 좀 했습니다. 뭐 테슬라 관련된 뭐 엔비디아 관련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 2배, 3배짜리 거기에다가 이제 가상자산 ETF 이것도 역시 레버리지 상품들. 그러니까 한국 투자자들이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인 이런 투자 상품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좀 왜곡시키고 있다, 변질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뭐 이 수석 부사장은 뭐 이름을 굳이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자산운용사 아카디안의 오웬 라몬트라고 하는 수석 부사장인데요. 이게 미국 시장을 이제 한국화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즉 그러면서 한 얘기가 오징어 게임을 사례를 들면서 한국 투자자가 미국 시장을 오징어 게임처럼 만들고 있다라는 건데 이 오징어 게임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한 방에 뭐 이를테면은 인생을 역전시키는 어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결과가 썩 좋은 건 또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좀 비웃은 거죠.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의 투자 이 어떤 행태에 대해서 너네가 그런 식으로 투자해서 나온 결과물이 과연 좋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한국 개미들이 곧 폭락할 주식을 매수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이쯤 되면 조롱입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금융위기 때 2018년 뭐 볼마게돈 사태, 니콜라 사기 의혹,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등등등 미국 주시장이 급락을 할 땐 이런 미국 주시장이 재앙을 맞기 직전에 항상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관련된 어떤 그러니까 나중에 굉장히 폭락을 했었던 종목들을 대거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게 반복되고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기분 나쁘기도 한데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새겨들을 내용도 좀 있는 거고요. 사실은 레버리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도 여러 번 걱정스럽다. 이건 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한 방에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돈을 벌겠다는 이런 심리가 강한 거는 사실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딱 끊어낼 수 있느냐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뭐 이 사람이 우리를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를 한 걸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만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이 레버리지 상품에 특히 많이 투자하는 거는 또 뭐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특히 미국 시장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늘 이 기사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얘기는 짧게 가겠습니다. 미국 물가 한시름 덜어도 오락가라는 코스피 표를 바로 보죠. 어제 코스피 시장 이 그래프의 모습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뭐 롤러코스터입니다. 올라갔다 바로 또 급락을 했다 또 반등을 했다 이런 식인데 어제도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이 그 전날은 3,400억 정도 샀죠. 그러다가 어제는 또 5천억 가까이 팔았습니다. 또 환율도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수급이 이렇게 왔다 갔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도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는 기관이 그나마 한 4,500억 정도 사면서 5천억 가까이 판 외국인 이 시장을 좀 흔드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준 모습이 되긴 했는데 결국 이제 이런 상황은 다음 달 2일이죠. 미국의 상호관세를 이제 공식적으로 부과하기로 한 그때 지금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또 이달 말에 공매도 또 재개되는 변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 전략을 좀 짜실 때 사실은 이럴 때 조금 쉬시는 것도 좋긴 한데 이제 시장을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공매도와 관련돼서는 이제 업종 대표주들을 보통 공매도를 많이 하니까 업종 2등주 정도 그러면서 좀 덜 떨어진 종목들 이런 것들 좀 관심을 두는 게 좋겠다 이런 투자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또 10종목에 대해서 이제 지분 변경 공시가 났는데 내용을 보면 조선 중에서 한화엔진 이것도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한화엔진하고 LX 인터내셔널을 좀 팔았고요. YG엔터, 아모레퍼시픽, CJ 대한통운들 이제 왼쪽에 빨간색들이 산 거죠. 그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비중을 축소한 것들인데 비중을 늘린 거 보면 삼성증권, HD 현대산업개발, CJ 대한통운, 아모레퍼시픽, YG엔터 즉 엔터, 화장품, 그다음에 물류, 그다음에 증권, 건설 이렇게 됩니다. 증권, 건설은 금리 인하 수혜감, 그다음에 CJ 대한통운은 이 물류주들은 아무래도 좀 내수주, 즉 관세 리스크에서 비교적 좀 그 부담이 덜하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좀 돼 있겠고요. 엔터도 역시 관세 리스크에서 부담이 좀 덜하다라는. 그다음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 때문에 지난달에 좀 급등을 했던 게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내려왔다라는 거. 화장품도 역시 관세 부과와 관련돼서 걱정을 하고는 있긴 한데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0.5에서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네요. 분석을 해보니까 애널리스트가. 그래서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 쪽의 비중이 좀 높은 아모레퍼시픽 이를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종목들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국민연금 따라 하기가 요즘에 또 투자 전략 중에 또 재밌는 또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또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마켓 비하인드는 전병서 중국 경제금융 소장님 모시고 양회가 이제 끝났고요. 그래서 좀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듣고 중국 시장 특히 항생 지수 굉장히 강한데 그런 배경들 좀 여쭤보고요. 어쨌든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좀 관세를 좀 사인을 한 상태인데 중국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반응이 막 격렬하게 그렇게까지 반발하고 이런 모습은 좀 아니어서 뭐가 있나라는 생각도 좀 살짝 듭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말씀 듣고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이제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좀 뭔가 좀 수혜가 있을 것이 이런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저도 기사를 쭉 보니까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다소 좀 기대치에 못 미쳤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도 있던데 소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GDP 숫자로 보면 작년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안에 질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뭘로 5%를 맞추냐는 건 딱 두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소비, 두 번째가 기술. 소비하고 기술. 예. 네. 그래서 내년 금년도 같은 경우는 뭐 소비에 올인하겠다는 게 뭐 정부 정책의 일관된 이제 가장 큰 키워드고. 그게 이제 결국 내수부양 그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딥시크를 기반으로 하는 AI 플러스가 지금 새로이 한 10개 정도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4개가 AI 관련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금년도 양회에서 투자가들한테 의미 있다고 하면 소비하고 테크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나온 내용이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정도면은 중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어떤 아웃풋을 낼 만한 그런 정도의 어떤 규모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목숨 걸고 내는 거죠. 근데 그 5%라고 하면은 네. 우리나라가 중국 GDP의 딱 50%, 10%거든요. 예. 그래서 5% 성장 2번 하면은 2년 만이면 대한민국이 하나 더 생기는 정도의 성장률이에요. 참 대단하긴 합니다. 그 규모가. 예. 양에 관련돼서는 소비, 그다음에 테크 이거에 정말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중국이 목숨 걸고 하는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신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실은 이 딥시크 얘기 나오고 난 다음부터 중국의 항생 테크 지수 저희도 이제 지난번에 소장님 모셨을 때 이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좀 계속 좋더라고요. 결국은 중국에 이랬던 정책도 그렇고 근데 이게 실제로 뭔가 아웃풋을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아웃풋은 두고 봐야 되는데요. 그 양회의 끝나고 나서 그리고 지난번에 시진핑이 연기업 회담을 하고 나서 예. 그 투자가 러쉬를 이룹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중국 AI 얼마를 투자했는지 잘 몰랐는데 알리바바부터가 최근 10년간 투자했던 것을 3배를 투자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AI 이제 쪽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알리바바가 그렇게 하면 텐센트는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렇죠. 바이두는 어쩔 거냐? 지금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AI 투자가 러쉬를 이루고 그다음번에 정부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양회의 결과를 봤더니 31개 그 지방성들의 양회의 결과를 보면 모든 31개 성시에서
AI 육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방 정부들의 투자 러시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뭐 2차의 그 예를 들면 AI나 테크 붐들은 투자 붐이다. 그래서 최근 뭐 4년 동안 미국의 AI나 테크가 간 것들은 전부 이제 그 CSP들의 대규모 서버 투자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의 그런 시대가 지금 금년에 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서 대규모 투자라는 게 미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을 한다. 무게 중심은 똑같은데 무게중심은 중국은 똑같은데? 추가적으로 더 많이 투자하는 거죠. 더 많이 투자한다. 예. 그럼 그 정도 여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뭐 중국은 돈이 없는 건 아니고요. 뭐 마찬가지지만 정부가 규제를 하니까 플랫폼 기업들이 눈치를 봤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민영기업 자담회를 계기로 이게 규제 안 한다, 오히려 지원하고 육성한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뭐 어떻게 보면 해금령 네. 플러스 이제 지지 세력으로 돌아선 거죠. 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2015년도였나요? 10대 중반부터 이제 이 부동산 경기를 좀 약간 이게 누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의 이런 내수 시장이 결국은 이제 좋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 중국 경제에 계속해서 좀 다운그레이드 되는 그런 영향을 미쳤다. 이제 이렇게 말씀도 하셔서 그렇다고 그러면 앞서 이제 두 가지 그 핵심 포인트가 하나가 내수 부양, 즉 소비, 두 번째가 테크 이건데 그럼 이 방식을 통해서 일테면 부동산 침체라는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중국의 내수 경기가 나빠진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독이 약이 되는 거죠. 최근 4년 동안 내리빠진 부동산 더 이상 빠질 게 없으니까 올라가기만 하면 GDP에 다 플러스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부동산 마찬가지로 작년 9월 이후에 모든 규제 다 풀었었고 그리고 이제 부양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 3년간 그 악재였던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2025년에는 다 호재로 들어오는 그래서 부동산 회사들도 주가 폭락을 했었지만 슬슬 기어 올라가고 있죠. 아 실제로 주가들도 이렇게 그럼요. 반등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마저 좀 마무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항생 테크 지수가 16%가 이제 올랐더라고요. 올 들어서. 근데 보면 심천 지수 3%, 상해 지수는 그냥 0% 보합권이라는 얘기인데 물론 뭐 그래도 이제 나스닥 이런 데 비하면 미국 시장에 비하면 훨씬 낮긴 한데 또 보면은 항생테크 그래 뭐 요즘에 얘기도 많이 나왔으니까 높게 올라갈 만해 그리고 뭐 딥시크 이후에 뭐 투자도 많이 한다며 등등 충분히 되는데 이렇게 홍콩의 항생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결국 중국의 본토 지수도 좀 올라갈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지수 차이가 너무 커서요 이게 뭔가 이게 좀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그건 구조가 그런데요. 지금 뭐 중국도 AI 얘기를 하는 것은 다 플랫폼 기업들이 주도를 하는 건데 그렇죠. 중국의 인터넷 기업, 플랫폼 기업은 국내 상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뭐 상해 종합 지수에 상장된 게 없다. 없죠. 그래서 뭐 홍콩하고 미국에 상장돼 있고 최근에 이제 미국이 퇴출시킨다고 그러는 바람에 플랫폼 기업들이 전부 홍콩에 2차 상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제 홍콩에 있는 빅테크들을 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상하이 같은 경우는 뭐 연초 대비해서 별 차이가 없는 것은 여기 꿀뚝 산업이 많기 때문에 전통 산업이 상대적으로 이번에 그 테크주 매수 붐에서는 조금 열애가 됐고. 그렇죠. 그러나 지금 뭐 중국의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제 내수 부양을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이제 장관들의 그 세부 산업 정책이 이제 쏟아져 나올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 사이 급등했던 이제 홍콩의 그런 빅테크주들은 조금 쉬었다 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바톤을 아마 중국 내수 소비주들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중국 내수 소비주라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 있고 먹고 마시고 하는 예를 들어서 BYD 같은 이런 자동차주라든가 마찬가지죠. 예, 예. 그래서 음식료, 뭐 이제 관광, 이제 뭐 교육, 뭐 이런 네. 서비스 업종들이 그 대상이 되죠. 그러면은 뭐 말씀 나온 김에 아예 투자 전략가 여쭤보면 지금 항생테크는 더 들어가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거를 최근 뭐 얼마 기간 들어보면 40% 올라갔는데 최근 4년간을 보면은 이게 주가가 뭐 지금 올라간 게 빠진 것에 20%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고 그게 이제 4년 동안 정부가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고 이걸 네. 풀어놨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에다가 지금 미국하고 비슷한 수준까지도 아마 이게 그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심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저장한테 이제 AI의 선두를 뺏겼다 그런 느낌 때문에 이번 양회의 그 끝나고 나서 그 한 개 시가 1조 위안 투자하겠다. 시가요. 그렇죠. 200조 투자하겠다. 그렇죠. 우리 돈은 200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3분의 1 정도를 이제 하겠다고 그러면 심지어 대단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네. 예를 들어서 상해나 북경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그 일선 도시들을 다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아마 최근 3, 4년 동안 미국에서 봤던 그런 대규모 AI 투자 붐이 이게 딥시크를 계기로 해서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세 놈이 이제 같이 투자하는 경쟁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지금 뭐 반도체니 무슨 이제 데이터 센터니 관련된 회사 주가들이 사상 최고치예요. 우리가 안 봐가지고 뭐 중국 주가 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그게 아니고 SMIC 같은 경우가 주가가 사상 최고치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SMIC가. 우리 같은 삼성전자 뭐 이제 이런 회사가 그래서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대규모 투자의 실질적인 1차 수혜자는 중국의 반도체, 서버, 통신장비 만드는 회사가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시장이 올라가려면 수급이 이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중국 주시장의 작년 말 이후에 이렇게 급등이 중국 내 수급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외국에서 들어온 해외 수급까지 같이 참여된 겁니까? 홍콩 시장은 100% 외수고요. 아, 미국에서 그렇죠. 빠져나온 돈들이 홍콩에 가서 올려놨고 중국 내부적으로는 지금 북향 자금이라고 해서 홍콩에서 들어가는 돈들이 서서히 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도 뭐 다 마찬가지로 수급이라는 건요. 제가 보면 주가가 올라가면 수급 무조건 좋아지는 거고 빠지면 이제 맞습니다. 나빠지는 건데 예. 주가가 3년 반 빠지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아마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그 개인들의 자금들이 그렇죠.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직은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아마 네. 지금보다도 조금 더 주가가 올라가면 드디어 이제 못 참고 나오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중국의 개인들의 예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순증가분이 한 30조 원 가까이 됐었어요. 30조 근데 그게 위안. 어떤 사이즈냐 그러면은 중국 GDP가 120조, 130조입니다. 그 GDP의 거의 4분의 1 정도 되는 돈이 은행에서 잠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게 나오게 많이 되면 나온다면. 아마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이제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여력이고 돈이 없는 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나 그 기제를 뭘로 만들어줄 거냐 하는 건데 아마 이번 정부는 금년 들어서는 아마도 소위 말하는 웰스 이펙트, 부동산 네. 가격하고 주가를 올려서 소비를 부양시키려고 하는 부양시키는 전략이 확실히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도 이미 뭐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그 부의 효과 때문에 중국의 어떤 그런 내수가 좋았던 적이 여러 번 있었고 사실 그게 또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그거를 당연히 지금 현재 시진핑 정부는 끌어내려고 좀 하고 있는 걸 거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항생테크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렇게 올랐던 거, 그러니까 그렇게 올랐어도 최근 4년간 떨어졌던 거에 비하면 이제 20%밖에 안 오는 수준이다. 그러면 뭐 100%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좀 더 올라간다고 봤을 때 흔한 말로 그 M7에 그 준하는 그 T10이라고 하더군요. 이게 저도 좀 낯선 표현 단어여서 이 테탄 종목이 그래서 이제 올라갔나 이건 이제인데 뭐 신조어를 자꾸 만드는 거죠. M7도 마찬가지로 뭐 중국에 그런 게 있냐 그러는데 네. 차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네네네. 준비한 거 중국 M7하고 미국 M7 주가 비교.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그 급등을 한 게 작년 9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기 부양 그렇죠. 하면서부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금년 2025년 1월부터 이제 다시 급상승을 한 거는 좀 딥시크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두 개가 있는 것이고,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요걸 잘라봐서 저렇게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최근 1년, 최근 4년으로 비교를 하면 뭐 지금 모르는 것은 이제 아주 미미한 수준,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뭐 이게 돈 뿌리면 죽은 고양이도 튀어오르는데 네. 지금 중국의 그런 AI 산업 여기서는 정부도 돈 뿌리고 지방 정부도 돈 뿌리고 기업들도 이제 정부가 눈치를 준 거죠. 빅테크에 투자해라. 예. 그래서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이제 빅테크의 CEO들을 거의 4년 만에 시진핑이 그러니까요. 이제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을 했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시그널을 준 겁니다. 그 일종의 이제 면접을 뭐랄까요? 줬다는 거죠. 그 해제를 해준 거죠. 이 그렇죠. 사람들의 활동을. 어쨌든 그 마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사진 한 장이 아니라 영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도 뭔가 큰 변화의 조짐을 느껴지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섹터로 한다 그러면 AI 쪽 이 정도 보면 됩니까? 그래서 AI는 이미 뭐 논 팩터고요. 지금 중국에서 두려봐야 될 것은 그럼 AI가 좀 뭘 할래 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무슨 그림 그리고 답안지 내고 이게 아니라
지금 젠슨 왕이 얘기했던 피지컬 AI를 아.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나가는 데가 중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뭐 100대 그 휴머노이드 기업들의 그 공급망을 체크를 해보면 70% 이상이 아시아고 네. 56%인가가 중국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실제적으로 전 세계 휴머노이드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근데 이것은 이제 뭐 우리가 피지컬 AI 얘기하지만 그럼 그걸 어디다 쓸 거냐 그러면 산업 현장에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전자, 자동차, 뭐 핸드폰 뭐 이런 산업의 최대 생산지가 지금 중국이에요. 그래서 로봇을 만들어서 바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피지컬 AI의 진행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또 중국이 지금 알아버린 것이 뭐냐면 기술로 못 따라잡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아, 승리의 비법이라는 것을 전기차에서 이미 알았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로봇에서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AI는 뭐 당근이지만 지금 중국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미래의 중요 산업은 로봇이다. 그래서 뭐 아직 로봇 회사들은 홍콩에 이제 한 개 회사 정도가 상장이 돼 있고 예. 아직 비상장이긴 하지만 아마 조만간에 이제 대거 상장할 대거 가능성이 상장할 높습니다. 것 같다. 그러면 그게 또 일종의 예전에처럼 갑작스럽게 또 물량이 늘어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개미들이 얼마나 들어오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테크가 된다고 하면 뭐 돈은 무지 몰리는 거고 네. 또 뭐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고 코스닥이나 나스닥에 다 때로 올라가는 거냐 그게 아니라 뭐 빅7만 올라가고 그렇죠, 나머지는 별 그렇죠. 의미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개미들의 취향은 결국은 금운동 1, 2, 3등만 보는 것이고 네. 그 밑에 것들은 뭐 항상 죽어 나가죠. 생태계라는 것이 뭐 정글의 법칙이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잘 나가는 빅3를 뭐 제대로 보면은 거기서 이제 수익도 내고 답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테크주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소비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상위 뭐 적어도 1, 2, 3 정도만 좀 눈여겨 보시고 그 이하에 있는 종목들은 좀 리스크가 크다라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보고요. 미국의 이제 이 관세 리스크가 지금 미국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인 건 뭐 소장님도 잘 아실 거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유럽은 뭐 굉장히 반발하고 캐나다도 굉장히 반발하고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중국에도 이제 관세 부과한다는 얘기가 이미 나온 상태인데 그것도 뭐 거의 기존의 2배를 이렇게 더 부과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니까. 근데 중국이 보이는 반응은 유럽이나 캐나다가 보이는 반응에 비하면 굉장히 조용하다고 거의 반응을 거의 뭐 그냥 보도자료 하나 낼 정도 수준 정도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약합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정말 머리를 조아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두 가지인데요. 되겠습니까? 하나는 예방주사를 맞은 효과가 있다. 예방주사. 4년 전에 트럼프한테 맞아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하나 있고 네.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15%밖에 예.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 같으면 뭐 20% 훨씬 넘어갔는데 지금 차트 나오고 있지만 무역 수지 흑자도 과거 같으면 뭐 중국의 대미 흑자가 전체 흑자의 뭐 많을 때는 250%, 최근 뭐 2018년 같은 경우도 90% 거의 100%가 중국의 예. 흑자는 미국 흑자도 봤는데 예. 작년에 이게 36%로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흑자 중에서 대미 부분이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2월 달까지 보면 18%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80% 흑자는 다른 지역에서 보고 있고 수출도 85%는 다른 지역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보복 관세를 때리는 것이 중국 경제나 수출에 치명타를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누가 판단하냐 그러면 뭐 중국 전문가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미스터 마니가 판단합니다. 그렇죠. 주식 시장을 보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25%에다 20%더 때려서 45%를 맞았다 그러면 뭐 시장 폭락하고 난리가 났을 건데 그렇죠. 중국은 조용해요. 네. 그리고 슬슬 주가가 기어 올라간다는 것은 그 미스터 마니가 보는 이 관세, 이 미친 관세 폭탄의 영향은 크지 않다. 이제 오히려 그 관세 폭탄 때문에 중국이 내수를 더 키우는 오히려요. 내수 부양 역으로. 효과가 더 크다고 시장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그게 지난 2018년도 그러니까 8년 전에 한번 진행이 됐었고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중국이 그에 대한 대비를 해온 거고 그게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언뜻 보면 되게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 듯한 모습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사실은
올 초에 우리 시장이 좀 반등을 할 때 백그라운드 스토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내러티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미국이 중국을 관세를 대거 때리고 그래서 막 또 갈등이 격화되고 그러면 뭐 2차 전지, 반도체, 그다음에 뭐 전기차, 그다음에 뭐 철강, 뭐 석유화학 등등등 조선까지만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이 좀 많이 작용을 했거든요. 유효한 전망입니까 여전히? 반사 이익 뭐 당연히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반사 이익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소비 위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구매 지연도 있고 그 영향을 우리는 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또 내수를 부양함으로 해서 우리는 사실은 꽃놀이패를 졌다. 그래서 오히려요? 중국이 내수를 키우게 되면 우리 중간재 수출이 과거처럼은 아니지만 이건 분명히 늘어날 수 있는 룸이 있어요. 네. 그리고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다 보복관세 때리면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중국산은 살 수가 없을 거니까 그렇죠. 뭐 유일한 대안이 이제 한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금년도 들어서도 미국 시장은 나스닥은 뭐 9% 10% 폭락을 하는데 우리 한국 증시는 그나마 상대적인 선방을 하는 것은 예. 최근에 뭐 외국인들이 다시 살짝 리턴하는 느낌은 바로 그런 것. 트럼프의 관세 이펙트가 한국한테는 나쁘지 않다. 다. 이제 그다음에 물론 많이 빠진 건 있지만 그 이펙트가 역설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저희가 한 2분 정도 남아서 2분까지도 안 남았네요.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그러면 지금 한한령 해진이 뭐니 해서 이제 중국 관련 수혜주로 얘기되는 화장품, 패션 뭐 이런 쪽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라든가 조선 뭔가 철강이나 석화 같은 이런 쪽의 어떤 수혜 쪽 이런 여러 가지 업종들이 좀 얘기가 되는데 조금 포커싱을 어느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한한령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그렇고요. 그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걸 얘기하는 부서가 인허가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마도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빌드업 작업 정도로 봐야 되고 예. 그리고 뭐 결국은 중국하고 관련돼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수 소비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 그래서 그것은 뭐 1년 내내 지속될 수 있는 테마고 또 그것이 내리 이제 3년 반 동안 이제 나빴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제 단계니까 뭐 달리는 말을 싸라 그러듯이 그것은 이제 중국의 소비 쪽을 포커스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중국 소비 쪽 포커스를 한다면 뭐 화장품도 그렇고 패션도 그렇고 엔터도 역시 같은 반열을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엔터하고는 좀 다르죠. 아. 그래서 중국 엔터들은 뭐 그럴 수 있는데 한국 엔터는 조금 다른 얘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명석 소장님과 함께 중국 관련된 얘기 두루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투자, 특히 중국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 좋은 참고가 됐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네, 오늘 뉴욕 시장 또 많이 떨어졌죠. 좀 편하진 않습니다만 또 잠시 후에 또 대응제나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